네, 한류어 언어 10주 4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PPT 자료 25쪽, PPT 자료 25쪽, 마돈나 현상 세 번째 단계, 블론드 앰비션. 이제 앞쪽에서 이미 말을 했지만, 이제 마돈나 효과의 가속화 시기이고, 이제 완숙기에 접어들고, 또 마돈나는 단순하게 핫한 인기를 얻는 어떤 스타의 지위가 공고해진 다음에 사회적 발언권? 어떤 그런 비록 대중 스타라 하더라도 이 정도 지위를 갖는 여성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 같은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사회적인 발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앰비션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어떤 음악적인 그런 태도 뭐 그런 것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네, 25쪽을 보면 마돈나 효과의 모순이 가속화되는 시기. 때 여기서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우리가 1, 2, 3차 시 수업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모순된 상황에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어떤 그런 아티스트적인 어떤 역량과 동시에 상업적 효과를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의 모순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방금 말했다시피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제 커짐으로써 정치적 관심 표명을 하게 되고, 뭐 빌 클린턴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든가 투표 장려 비디오를 배포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 사회적인 활동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뭐랄까 아주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는 그런 스타에서는 좀 벗어나죠. 그러면서 90년대 이후 관습적인 섹슈얼리티 표상에 체계적으로 도전하는 무대 작업에 착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보이토이 시대라든지 머티리얼 걸 시대의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마돈나 현상 1단계, 2단계에서는 사실 모순의 상황을 만들더라도 본인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매력, 성적 매력,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섹슈얼리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성으로서. 그런데 이 시기, 90년대 이후의 시기에 오면 그 밑에 단락에 있는 것처럼 게이와 레즈비언, 성적 해방, 성적 자유주의 등 기성의 성적 표상에 대한 규준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기에 이르러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2단계에서 쇼팽과 결혼하고 행복한 시기를 접했을 때 굉장히 어떤 그 전형적인 관습적인 어떤 패러다임에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이 마돈나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어떤 뭐 여성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떤 자신의 정체성의 구성이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할 수 있던 것을 자신의 개인 사생활과 뭐 연결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또 이제 90년대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한 단계를 뛰어넘기 위한 자극적인 요소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돈나가 생산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해석하려는 마돈나 독해라는 분야를 만들려는 학자들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뭐 학술적 논문을 통해서 그녀의 어떤 여러 가지 뮤비의 표상이라든지 음악적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다층적인 면을 해석하려는 마돈나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마치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 Justify My Love, 뭐 에로티카,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실험적이고 극단적 성적 경계의 허용으로 하물며 MTV조차 방영을 금지할 정도였어요. 선생님은 이 두 가지 뮤비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다 보지 못했고 왠지 안 보고 싶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녀의 그 어떤 슈퍼스타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를 얻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뮤비를 방영해줬던 MTV조차도 그녀의 90년대, 1990년 두 개의 뮤비는 방영 금지가 될 만큼 아마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Blonde Ambition이라고 하는 순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회 공연의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시기에 한 아티스트가 대중 아티스트 혹은 대중 가수가 자신의 어떤 그런 앨범이든 어떤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이 어떤 그런 콘서트라고 하죠. 콘서트를 열 때 이렇게 콘서트에 제목을 붙이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조용필 디너쇼, 조용필 콘서트, 리사이틀이라는 말도 썼어요. 하추나 리사이틀. 거기에 명칭을 붙이거나 타이틀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미국의 팝에서 산업계에서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연 필름, 마돈나, 트루월드예요. 이 공연 필름도 역시 K-팝 아이돌 스타들도 비하인드 스토리, BTS도 BTS를 비하인드 씬 해가지고 이제 공연의 그 뒷이야기를 담은 그런 어떤 영상들을 풀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콘서트의 방식을 새롭고 도입한 것은 이 한류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구의 팝 산업에서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그런 어떤 영역을 개척한 부분. 이제 그거는 워낙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연결망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또 워낙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오히려 정말 이거는 대단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봉준호, 박찬욱 감독들을 통해서 외국의 스타들이 한국의 그 감독의 영화에 나오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서구 미국 영미 중심의 대중문화 산업을 모방하여 창조적 발전을 시킨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어느 날 띵똥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 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지금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이미 있었구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어떤 그런 K-팝의 어떤 산업은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 K 컨텐츠가 향후 문화 산업으로서 한국의 경제적인 역량이라든지 문화적인 역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앨범 에로티카 등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 뭐랄까요? 이 시기에 마돈나는 강렬한 나르시즘에 근거한 하나의 이미지 생산 공장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렬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 아티스트로서 전무후무한 어떤 세계적 스타로서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쌓게 되면서 나르시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존의 이미지를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하지만 또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면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미지 생산 공장이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K-팝에 대해서 공장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기에 과잉과 충격과 스펙타클과 연극성이라는 모든 모더니즘적 미학적 전략을 다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그런 공연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빌보드 공연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TV로 중계를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이런 어떤 뭐랄까요 강의실임은 할 수 있는데 아주 성적으로 도발적인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남다 보니 그런 걸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경계 파괴자로서의 마돈나의 예술 개념은 자기 표현, 실험, 취향의 한계 확장,
경계를 가로질러 새로운 경과 재현의 영역. 굉장히 좋게 표현한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살아남으려고 극단적인 모든 어떤 그런 도구적인 표현 방식을 선택한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2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90년대 이후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마돈나의 활동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40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뭐 일종의 가십거리라든지 누구랑 연애한다든지 몇 살 연하에 누구랑 사귄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십거리로 나오고 가끔 이제 큰 공연에서 이제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만 특별 공연 같은 경우를 보게 되거나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뭐 미국 대중사회에서야 여전히 영향력이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뭐 흘러간 팝스타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마돈나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아티스트는 특히 전 세계 팝 역사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될 만큼 큰 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27쪽을 함께 보면 뮤비와 공연의 이미지와 패션을 통해 정체성의 변화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슈퍼스타에서 아티스트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일단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마돈나가 대중적 인기를 넘어서 학계의 비평가들과 문화이론가들의 주목을 끌면서 광범위한 문화 논쟁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80년대와 90년대의 뮤직비디오 때문이었고 사실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BTS라든지 뭐 그 외에도 여러 이제 특히 최근에 뭐 세븐틴이라든지 이런 어떤 최근 그 빌보드의 핫 트렌딩 그 이제 송에 나오는 그런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들은 무엇이 됐건 아주 눈에 띄는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이제 어떤 마돈나나 이렇게 마이클 잭슨의 뮤비에 대한 다층적 해석의 그런 어떤 경험에 젖어 있었던 특히 미국의 이제 그 뭐랄까요 팬들에게 크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신들의 팝스타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뮤비 해석의 욕구라든지 뭐 특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방탄의 뮤비는 아무리 새로운 뮤비가 나와도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피땀 눈물인 것 같아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헤세의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방시혁이 아무래도 미학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주 유명한 화가의 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학개론으로서 읽히는 그런 어떤 뮤비에 아주 심도 깊은 그런 미학적인 뭐 미장센 같은 것들 그리고 사실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80년대, 90년대 생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장르 파괴적인 문학 소설 작품 속에서 보일 것 같은 여러분들이 그 데미안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본다면 읽고 나면 그 뮤비가 훨씬 더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이 특히 지금 이제 마돈나의 뮤비 얘기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보다 그보다 덜하고 말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겠지만 뭐 잘 모르지만 그 정도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라이브 잘하고 뭐 잘생긴 그런 뭐 여자 아이돌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마지막 단락. 마돈나의 뮤비들은 기존의 가사를 묘사하기에 표현적 이미지의 뮤비들의 규칙을 파괴를 했어요. 제일 먼저는 그러니까 서사구조만으로 이루어졌던 아주 그 뭐랄까 그 전형적인 내러티브의 그런 어떤 뮤비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네, 특히 다층적인 이미지로서 어떤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 네, 복합적 이미지 생성의 유도. 네. 자, 28쪽입니다. 뮤비의 이미지들이 가진 다층적 구조는 서로 상이한 수준의 청중들이 모두 즐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뮤비를 볼 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거죠. 우리가 앞서 마돈나가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새로운 계층의 여러 가지 계층의 팬층을 확보하려 그래야 상업적 성공을 하니까요. 근데 뮤비의 다층적 구조는 자, 학자들이처럼,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거 헤르만 헤세를 따지고, 이러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 반면에, 와, 너무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보는, 이제 그 팬층도 흡수를 하고, 하나의 뮤비나 하나의 노래에 대해서 접근하는 팬들은 굉장히 돼요. 대중문화는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여기 보면 10대들은 자신들의,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논문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 10대라고 해서 모두 그 뭐 자신들의 환상과 뭐 이미지, 뭐 그런 어떤 스타의 외모만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대중문화를 뭐 학자라 하더라도 이거 나는 예를 들면 고전 문학은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하지만 머리 아파 죽겠는데 릴렉스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대중음악은 그냥 편하게 보고 와 잘생겼네 예뻤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설사 12살 먹은 아이라 하더라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논문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죠. 비평가들은 다의적인 모더니즘 텍스트로서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돈나의 뮤비들이 다중적 독해를 가능하게 만든 고도로 복합적인 문화 텍스트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지도 텍스트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문화 텍스트로 이해받는다, 취급받는다. 마돈나의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그 방탄의 그 병역 문제로 얘기가 시끄러운데 사실은 이제 국위를 선양하는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는 어떠냐, 그건 국위 선양이 아니냐, 그러면 피아노 콩쿠르는 되고 얘들은 뭐냐, 어디서 이 듣도 보도 못한 피아노 콩쿠르는 면제해주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없고 우리 아들은 군대를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생각은 없으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르지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대중문화가 뭔가 좀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 대중문화로 국위 선양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편향된 견해도 아직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직 분명한 것 같고,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수업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단순히 즐기는 팝음악, 단순히 즐기는 라이커 버진 같아요. 단순히 즐기면서 그냥 영어 가서 찾아보고 이랬던 과거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있거든요. 바라보게 된 것은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가 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마돈나의 성공은 미학적 실천과 마케팅 전략의 두 측면에서 해석되었고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시장 상품일 수도 있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예술 상품일 수도 있고 시장 상품일 수도 있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셰익스피어는 광대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광대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클래식 대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시절에는 약간 대중적인 사람들이에요. 리스트가 엄청 잘생겼던 꽃미남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많았대요. 사실 이제 그 대중성이다, 고급의 문화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앞서 대중문화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 정의적 구분, 그러니까 대중문화에 반대되는 개념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중문화가 어떤 식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돈나의 여러 가지 그런 그녀가 만들어냈던 작품들을 통해서 본다면. 네, 2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39쪽의 이야기는 마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데뷔 이전에 데뷔 이후의 얘기는 워낙에 가십거리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여러분들이 뭐 찾아만 봐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돈나는 데뷔 이전에 이제 1958년 8월 16일생이에요. 그래서 그 1958년에 미시간주 베이시티에서 크라이슬러사의 엔지니어였던, 집안이 괜찮다고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마돈나는 6살 때 엄마를 일찍 여의고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겪게 돼요. 어린 시절을 이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 마돈나가 이제 그러니까 그 쇼펜과 파경을 겪고 아버지와 갈등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머니의 죽음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누가 봐도 엄마가 일찍 죽는 바람에 뭔가 성장 환경에서 아버지로서 잘 케어를 받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네. 중학교 시절에는 학급 친구가 감독한 영화 슈퍼의 프로젝트에 출연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연극 공연의 배우로도 활동을 했고, 항상 집에 오면 춤 연습에 열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76년에는 댄스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로체스터 아담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똑똑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시간 대학 좋은 대학이죠. 무용과에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을 했어요. 미시간 대학에 5학기를 마치고 이제 중퇴를 한 셈인 것 같아요. 뉴욕으로 진출을 해서 첫 번째 뉴욕 진출이에요.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온 거죠. 엘빈 엘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에서 연구 장학금을 받으며 극단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쪽으로 가보면 블랙퍼스트 클럽을 조직해서 드러머로도 활약을 했고, 앞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가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다시 이제 2차로 뉴욕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돈나라는 밴드를 조직합니다. 마돈나라는 밴드를 조직하고 로컬, 런드, 클래식 팝, 컨템포러리 댄스 뮤직 등 자신의 스타일로 믹싱하는 일을 계속 몰두하면서 낮에는 곡을 작곡하고 데모 테이프를 만들고 돈을 벌어야니까 밤에는 클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단순하게 정말 그런 춤추고 노래하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 아티스트였던 것이에요. 이후 클럽 DJ였던 마크 카민스의 조력으로 사이어 레코드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Everybody Holiday, 그래서 Everybody라는 그런 노래를 댄스 차트의 정상에 올려놓으면서 첫 번째 초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돈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10대와 20대를 보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습생 얘기도 K-팝 시스템에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게 큰 성공, 어느 정도 작은 성공, 또 삶에 대한 성공을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마돈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제 데뷔 이전에 어린 시절과 그 다음에 이제 20대 이제 대대적인 이제 성공을 거두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돈나, 단순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어떤 가수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의 팝계는 이런 사람들이 아티스트다. 이제 마이클 잭슨도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니 자기들도 다 춤추면서 왜 그래? 라고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단순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꼭두각시가 아닌 모든 자신의 음악을 관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당분간은 조금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언어 얘기가 나오면 살짝 딱딱해졌다가 이런 대중문화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돈나를 중심으로 하는 특히 뮤비, 이런 것들이 한국의 K-팝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